안녕하세요. 인생의 풍파를 남들보다 일찍 겪었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덕에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을 살게 된 행복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실부모한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힘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 기억엔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 철없던 저는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모진 세상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친척은 있었어요. 아버지에겐 위로 2명의 형이 있었는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까지 앉혀놓고 아이를 누가 떠맡을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하나같이 다들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그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안 된다고 하셨던 건 큰어머니였어요. 다들 왜 그렇게 쳐다만 봐요? 맏며느리면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죄다 나서야 하는 거예요. 미연이 아니어도 우리 힘들어요. 매년 돌아오는 제사 그거 다 누가 지내는데 여기서 누구 시문 한 장 보내준 사람 있어요? 나는 절대 못하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자 작은 어머니도 큰 어머니를 따라 나서시더군요. 형님, 그럼 지금 저희더러 미연이를 맡으라는 말씀이세요. 진짜 염치도 없다. 저희 애가 둘이에요. 저희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도 허리가 휠지경이라고요. 형님 죽겠다 하셔도 아직 애도 없으시잖아요. 뭐야 동서. 나 지금 애 못 갖는다고 흉보는 거야? 형님은 왜 맨날 사람 얘기를 그렇게 꼬아서 만들으세요? 누가 형님 애 못 갖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저희는 벌써 애가 둘이나 있고 형님은 언제 애가 생길지 기약도 없으신 거잖아요. 미연이가 남이에요. 어차피 우리 식구인데 괜히 시험관이니 뭐니 허튼 곳에 엄한 돈 쓸 바엔 그냥 형님이 미연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뭐야? 허튼 돈.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형님 애 갖겠다고 지금까지 온갖 유세란 유센 다 부리셨잖아요. 제사? 식탁에 물 한 잔 더 놓고 하는 것도 제사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제사 지낼 사람이 유산 더 가져가야 한다고 그 난리를 치셔놓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 한 잔 떠놓고 그러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야, 그게 아니고 오면 네가 제사 지내면 되잖아. 네, 앞으로 제사는 제가 드릴 테니까 형님 받아간 유산도 다 내놓으세요. 뭐야? 가족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짐이었고 어떻게든 저를 떠넘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거의 1시간가량을 말다툼했죠. 그러자 큰아버지가 나서더군요. 여보, 재수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막내 내외 먼저 간 거야 슬픈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의족해 지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이런 일로 싸우면 되겠어요? 큰아버지의 말에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형님? 그게... 참... 이런 자리에 미연이는 누가 데려왔어? 뭐 어쩔 수 없지. 쟤도 자기 일인데 언젠가 듣긴 들어야 할 테니까. 난 말이야, 이런 분위기에선 어느 집으로 가도 미연이가 행복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
애를 어디 돈으로만 키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집도 그렇고 작은 집도 그렇고 다들 형편이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에이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총대 매지 뭐. 미연이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때? 옛날엔 고아원이라 부르면서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다더라고. 아, 이름부터 보육원이잖아. 학교야 어차피 무상교육이니 알아서 잘 다닐 테고 괜찮은 보육원 잘 고르면 밥도 잘 나오고 괜찮을 거야. 괜히 다른 식구들 가족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사느니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이랑 있으면 재밌기도 할 테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저를 버리자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보육원이 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난데없이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애를 앞에 두고 다들 무슨 소리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육원이요. 멀쩡히 일가 친척 다 있는 애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애를 버리겠다는 거지. 당시 이모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커리어 어머니였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안 했지요. 이모가 나서자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나서더군요. 하여튼 책임 없는 사람들이 말은 제일 잘한다니까. 사돈 아가씨, 여긴 사돈 아가씨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형님 말이 맞아요. 애 맡아줄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왜 나서세요, 나서게. 가족들은 다들 당연하게 이모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이모는 갓 사회 초년생이 된 상황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되는 여자애를 키울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이, 앞으로 내가 돌볼 거예요. 우리 언니 딸, 앞으로 내가 돌볼 거라고요. 이모의 선언에 가족들은 다들 놀라서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떠맡겠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큰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사돈 아가씨, 이거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 아닙니다. 사돈 아가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되는 애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자 큰어머니가 나서서 큰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사돈 아가씨가 무슨 어린애예요. 다 알아서 잘 생각하고 한 말일 텐데 왜 그렇게 애 취급을 해요? 잘 생각했어요, 사돈 아가씨. 얘기 들었으면 알겠지만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다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애를 보육원에 보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아가씨가 나중에 육아 예행 연습이다 생각하고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연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언제 키우나 싶어도 11년만 지나면 대학도 가고 뭐하고 지 앞가림 다 하게 된다니까요. 큰어머니의 말에 이모는 황당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가 미연이 데려가는 거 다들 동의하신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저는 이모의 손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본 이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데려온 이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쇼핑몰을 한다고 집에 이것저것 잔뜩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새로 들여오고 옷에 화장품에 이모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해나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시작한 쇼핑몰이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죠. 하지만 3년이 흐르고 4년을 버티자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엔 둘이 살던 오피스텔 근처에 사무실도 하나 구했고 직원도 몇 명 채용했어요. 저는 그런 이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이모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죠. 언제나 세련된 차림에 멋스러운 화장을 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꼭 이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마음에 강하게 먹어도 세상은 부모 없는 고아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때는 가끔가다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리는 애는 있어도 작정하고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소위 일진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대놓고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머리 한 대 툭 치고는 아, 실수로 부모 없는 애 건드렸네? 아, 재수없어. 라고 한다거나 수업 시작 전이 쳤는데 갑자기 저보고 매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어떻게든 해볼 마음이 들 텐데 반 친구들 누구도 일진이 겁이나 나서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단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심부름꾼, 샌드백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일진 중 한 명이 기분이 나쁜지 아침부터 계속 절 괴롭혔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괴롭혀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반항해봐야 괴롭힘만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괴롭힘이 정말 극에 달해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와서 머리를 툭 치는 일진에 들이받았고 그날 전 처음으로 몰매라는 걸 맞아봤습니다. 아직 학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머리채를 잡고 학교 뒤로 질질 끌고 가더니 대여섯 명이 절 죽어라 두들겨 패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일진에게 두들겨 맞고 나니 이젠 정말 학교에 가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붙잡는 선생님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이모가 보면 마음 아파할까봐 얼른 씻고 아픈 척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더군요. 야, 김미연,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봐. 아, 왜? 나 감기 걸렸어. 좀 쉴 거야. 감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는 줄 알아? 얼른 일어나. 맞은 건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그걸 이모에게까지 들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모는 또 저 몰래 혼자 저희 어머니 사진을 붙들고 울 테니까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불을 잡아당겼지만 이모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이 걷히고 이모는 엉망이 된 제 얼굴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모의 얼굴에는 수많은 표정이 지나갔어요. 분노, 절망, 슬픔. 그런 이모의 얼굴을 보는 게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김미연, 너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이모한테 말 안 했어? 김미연, 너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왜 이모한테 말 안 했냐고. 이모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모는 신경 쓰지 마. 키워준다고 이모가 내 엄마라도 되는 줄 알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럽고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이 나간 거였어요. 저도 뱉어놓고 아차 싶었죠. 하지만 이모는 참지 않았습니다. 야, 김미연. 너 지금 그거 진심이야. 내가 네 엄마 아니라고 한 거, 그거 진심이냐고. 내가 왜 네 엄마가 아니야? 나는 널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그럼 엄마지. 내가 왜 네 엄마가 아니냐고. 이모는 제가 맞고 돌아온 것보다 제가 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화나고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솔직히 쇼핑몰 한다고 너한테 전처럼 신경 못 써준 건 맞아. 하지만 이건 아니지. 내가 언제 너 남처럼 대한 적 있어? 혹시나 너 마음 다칠까 무슨 일 있는 게 뻔히 보여도 먼저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슴 졸이던 걸 네가 알아. 나는 언제든 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넌 도대체 언제 나한테 마음 열 건데? 이모의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손 내밀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인데 그 후로도 늘 어디 가서 기죽진 않을까, 주눅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모든 걸 최고로 해주던 사람인데 그런 이모에게 제가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만 거죠. 아니야 이모. 미안해. 나 이모 사랑해.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니? 미안해. 난 이모가 걱정할까봐. 그러자 그 강한 이모가 눈물을 왈칵 쏟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모, 나 아파. 왜고 이 멍청한 거사. 엄마가 딸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말하면 나 걱정할 생각은 하면서 말 안 해서 걱정할 생각을 왜 못하니? 미안해 이모. 안 되겠다.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것들 가만 놔두면 엄마가 아니지. 너 내일 학교 갈 수 있겠어?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크게 다치거나 한 건 아니야. 근데 학교는 왜? 가서 단판을 지어야지. 너 딱 보고 있어봐.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이모는 절 때린 일진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땐 그저 말뿐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저 대신 화를 내주는 이모가 그저 고마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모의 말이 그저 호언장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딸 때린 년들 어딨어? 어딨냐고? 이모는 수업 시간 도중 경찰을 줄줄이 대동하고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선생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이모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선생이면 애들끼리 이런 일 없게 미리미리 조치했어야지. 일진이랍시고 사람 하나를 때로 덤벼들어서 팼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 내가 이거 그냥 넘길 줄 알아.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콩밥 먹일 거야. 이모와 함께 찾아온 경찰들은 저를 때린 일진들을 전부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저 괴롭힐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애들이 경찰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생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붙들려 가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이모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경찰서로 데려왔냐며 따지는 일진들의 부모들에게 맞서 전부 집단 폭행으로 잡아쳐 넣을 거라고 큰 소리쳤어요. 그러자 결국엔 일진 부모들도 사과하고 선생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그런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모가 학교에 나타난 후로는 괴롭힘이 싹 사라졌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학교에서도 부랴부랴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을 배치하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진로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철이든으로는 줄곧 이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이학과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이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놀이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모라는 확고한 롤모델이 있어서 그런지 인생의 단계마다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게 생기면 그냥 이모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됐으니까요. 그러나 직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본 이모는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고민하고 직접 결정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제때 제대로 하면 되는 기계 부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이러려고 큰돈 들여서 대학까지 나왔나 싶은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단 샘플을 받을 일이 있어서 잠시 외근을 나갔다가 난처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샘플을 주기로 한 공장에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임원 한 분이 보고 싶다고 한 샘플이라 오늘 꼭 가져가야 하는데 사장님은 연락도 안 되고 누구 하나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 혹시 여기 사장님 만나러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 원단 샘플을 받기로 했는데 공장이 닫았네요. 연락도 안 되시고. 그러셨구나. 근데 누구세요? 아하, 죄송합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남자는 굉장히 익숙한 동작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사는 잘 모르는 회사였지만 영업사원이더라고요. 저도 제품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난처해 하던 참입니다. 아, 네. 남자는 난처하다고 얘기했지만 저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야 다음번에 소개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꼭 샘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왠지 그 두 일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게 빈정이 상했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생각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네. 영업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게 다 영업 기회 아니겠습니까? 마침 저도 이후에 다른 예정 없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죠. 같이 찾아보자고 하셔도 저는 집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럼 다행이네요. 네, 뭐가요? 저는 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지금도 어디 계신지 대충 예상이 가는데. 어디 계신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그게 여기서 좀 거리가 있는데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샘플만 받아갈 생각으로 온 거라 차는 없어요. 에이, 거기 차 없으면 못 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혹시 그쪽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요? 달리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례는 할 테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뭐. 알겠습니다. 얼른 타세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니
정말 남자가 데려다 준 곳에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한바탕 분통을 터뜨리긴 했지만 무사히 샘플을 받아 회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요. 그게 지금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영업사원이었던 남편은 그 일을 비밀로 전역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돈 받은 걸 모른 채 할 순 없었으니 이왕 사줄 거 제대로 사자는 마음으로 소고기집에 갔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건 돼지고기까진데. 소고기는 너무 진심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고기 싫어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한 건데 소고기집으로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니, 저도 뭐 대단한 결심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일이 고마워서 온 것뿐이라고요. 아, 예, 뭐 그렇군요. 그럼 사양 많고 먹습니다. 그러세요. 시작은 장난스럽게 했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무척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참 재밌게 했어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 생각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하도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술은 한 잔도 안 했는데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영업사원은 다 그런지 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무척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땐 어줍잖은 위로가 아닌 따뜻한 포옹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네요. 가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요. 그럴 땐 진짜 마법사 같았어요. 다들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일이었는데도 그 사람 손만 닿으면 기적처럼 일이 성사되었으니까요. 저는 어느새 그 사람에게 깊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 한 일은 이모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어째 이모가 더 당황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연이 엄마. 아니, 이모예요. 아하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연이한테 얘기나 들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미연씨,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을 참 재밌게 하네요.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하하하. 남자친구야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모는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남자친구와 금방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서로 이러쿵 저러쿵 하더니 금세 말까지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일단 올해는 저나 미연 씨나 일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넨 몇 살이 되는 거지? 내년이면 32살이 됩니다. 어머, 아직 32살이었구나. 좋을 때다, 좋을 때야. 그러는 이모님도 38이면 아직 한창이지 않습니까? 38? 내가 무슨 38이야. 내일 모레면 신인데.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십니까? 전 이모님이라고 하시길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이모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얘는 무슨. 그래도 젊어 보인다니 기분은 좋다. 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오히려 이모가 더 기분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이모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했네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이모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얘, 넌 어쩜 그렇게 괜찮은 남자 물어왔니?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무슨 말을 그래? 내가 뭐 어디서 남자 사냥해 왔어? 다른 엄마들은 하나같이 우리 딸 아깝다고 난리라는데 엄만 내가 아깝지도 않아? 아깝지 왜 안 아깝겠어. 근데 사람이 괜찮은 걸 어떡하니? 괜찮은 사람한테 안 괜찮다고 할 순 없잖아. 아닌 거 많지. 성격도 싹싹하지. 돈도 잘 벌지. 요즘 그런 남자를 어디 가서 찾니? 뭐야. 엄마 결혼하고 싶어. 아우 이 나이에 결혼은 무슨. 나 일하고 결혼한 거 몰라? 일하고도 이혼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니? 엄마 정말 결혼 안 해도 되겠어? 괜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하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야 너무 늦었지. 미안해 엄마. 곧 결혼한다고 이모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모에게 등짝을 맞았죠. 얘는 무슨. 내가 왜 너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그냥 내 눈에 차는 남자가 없었고 일이 좋아서 그렇게 산 거지. 쓸데없는 소리로 눈물 빼지 마. 괜히 사람 마음 싱숭생숭하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 키우겠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제껏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때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모의 은혜는 두고두고 갚겠다고 그때 다시 한번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이모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모도 남자친구 칭찬을 엄청 많이 했지만 남자친구도 이모 칭찬을 많이 했어요. 덕분에 저는 무척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초등학교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설마 보육원에서 자란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이모가 키워주셨어요. 뭐? 다른 친척들은, 친가 친척들은 어쩌고 이모가 키워주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예비 시몬의 시작부터 무척 공격적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만 붙들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결국 나중엔 난처한 질문까지 나오는데 여러모로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파악한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라고요. 제가 뭐 부모님께 손 벌려서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남의 아픈 상처를 캐물으세요.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본데 사람이 가정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다 같이 부모가 있어도 어떤 집은 바르게 자라고 또 어떤 집은 괴차반이 되는데 하물며 부모도 없이 자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어머니, 그게 지금 당사자 앞에서 할 소리세요? 이 사람 앞에 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기껏 키워놨더니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 영원. 호구 잡아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애가 니까 연기 하나 못하겠니? 뭐가 어쨌든 난 이 결혼 반대다. 부모 없는 집에는 우리 아들 절대 못 보내. 남자친구가 계속 설득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다 필요 없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공장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예비 시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공장에 일이 좀 생겨서.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나? 예비 시부의 등장에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조금은 환기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또 나섰습니다. 좀 들어봐요, 여보. 아, 글쎄 얘가 부모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지 뭐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예비 시모는 자기 생각이 당연히 맞다는 듯 예비 시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괜찮으면 그걸로 된 거지. 부모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은 뭐 다 부모 없어서 그렇게 됐나? 그래도 부모 없는 사람보단 뭐가 나아도 낫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상이나 좀 내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상도 아직 안 차렸어? 뭐 좋은 일이라고 상을 차려요. 나도 아직 밥 못 먹었어. 아, 빨리 차려와. 예비 시모가 저녁상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간 후 예비 시부가 멋쩍은 표정으로 제게 사과하셨어요. 미안해요. 안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영 생각이 고지식해.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긴 미리 다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신부 만나기 어렵지 그럼.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하긴 했는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첫인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묻자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거다라며 어차피 결혼하면 따로 살게 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이모와 그 일을 상의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여편 애가 다 있어? 우리 딸 내가 알아서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뭐 부모 없는 여자랑은 결혼을 못해? 하, 참나.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대? 그 집은 뭐 해먹고 사는데? 아버님이 공장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럭저럭 잘 사나 봐. 공장한다고 뭐 다 잘 사나. 그지 같은 공장하면서도 사장 인내 하는 인간들도 많어. 뭐 하는 공장인데? 옷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 같던데. 잠깐만, 아버님이 명함 주셨어. 저는 예비 시부에게 받은 명함을 이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받은 이모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 아는 공장이야? 아니 뭐 그럭저럭. 참나,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까. 걔가 거기 사장님 아들이었어? 뭐 그러고 보니 닮긴 닮았네. 뭐야, 잘 아는 모양이네.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러자 이모가 어쩐지 조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 걱정하지 마. 남편 될 사람이 됐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풀릴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열심히 결혼을 준비했어요. 닥쳐보니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당장 다른 거 다 떠나서 집값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이 모은 돈에 이리저리 대출을 받으면 경기도에 전세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대로 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상견례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날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지 딱 하루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떻게 하고 전화했는지 예비 시모가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나 싶어 일단 나가봤습니다. 너는 사회생활 한다는 애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왜 자꾸 꾸역꾸역 추진하냐는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버님도 허락하셨고 민석 씨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건데 또 누가 반대하시나요?
얘 정말? 가만 보니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을 하는 거였구만. 네, 그게 무슨... 애 아빠가 뭐 언제 호라 그래. 속으로는 싫어 죽겠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차마 본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는 것 같더만. 예? 민석 씨는 아버님도 허락하셨다고 하던데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쳐 돌아가네. 다 떠나서 일단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만둬야지. 뭘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하셨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제가 왜 예비 시모의 뜻을 안 물어봤겠어요. 앞에서 예비 시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정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몇 번을 확인했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면 된 거라며 예비 시모의 의견은 뒤로 두고 결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 혼자 점점 흥분하더니 급기야 그 유명한 물사대기를 시전하더군요. 입 닥치지 못해? 하여튼 부모 없는 것들은 하나같이 하자투성이야. 지 욕심만 중요하지 욕심만.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된다고. 너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입에서 결혼 얘기 나오면 나 가만 안 있어. 가서 너희 집, 너희 회사 싹 다 뒤집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설마 했는데 정말로 물을 부으니까 놀라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걸 왜 막고만 있어? 너도 반격해 하면서 분노했는데 제가 맞아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떠난 후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니고 무엇보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에게 다 확인하고 추진하는 결혼인데 마치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고 저 혼자 우겨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카페에 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예전처럼 저는 이모가 속상할까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모가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왔죠.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다정하게 묻는 이모의 물음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모는 막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 등을 다독거렸죠.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을 듣던 이모가 말했습니다. 딸, 그래도 이번엔 너도 잘못이 없지 않아. 민석이 부모는 시아버지 하나뿐이라니? 어머니도 민석이 부모님인데 자기 의견 무시하고 진행되는 결혼이 자존심 상하고 무례해 보이지 않았겠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미연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똑똑한 애잖아. 실은 너도 시어머니 의견 뒤로 두고 결혼 진행하면서 마음 불편했을걸? 아냐?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입장에서 예의 없어 보였을 거야. 그래, 알았으면 됐어. 그래도 그건 그거고, 넌 아직도 민석이랑 결혼하고 싶어? 민석 씨는 좋아. 아버님도 좋고. 근데 어머님이 문제야. 왜 그렇게 날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 사장님 사람 좋은 건 나도 알지. 민석이도 애가 됐더라. 그럼 결혼은 한다는 거네? 왜 그래 엄마? 왜냐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물바가지를 씌웠다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어쩌려고?
설마 예전처럼 경찰 끌고 가서 난리치려고? 결혼 문제로 어떻게 경찰에 물었니? 걱정하지 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이모가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땐 언제나 파격적인 방법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도 없고 예비 시모에게 물을 맞은 게 억울하기도 해서 이모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이모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한 차림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엔 잘 타지도 않는 차를 직접 운전해서 저와 함께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죠. 가는 내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모는 이미 완전히 전투태세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이모는 마치 이미 길을 아는 사람처럼 성큼성큼 아파트를 올라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둔 덕에 벨을 누르자마자 남자친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집 안에는 예비시모도 예비시모도 모두 있었습니다. 예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욕부터 받더군요. 전현이,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얘기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어?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그러자 제 뒤에 있던 이모가 작게 기속만 하더니 앞으로 나서더군요. 딸,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더니 예비시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예비시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평소엔 그렇게 점잖고 인정 넘치시던 분이 집안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이 여긴 어떻게... 어떻게는요. 하나뿐인 제 조카가 고생한다는데 이모로서 당연히 와야죠. 이모요? 그럼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대신 키워주셨다는 분이... 네, 그게 저예요. 법적으로는 이모 조카 사이지만 저랑 미연이는 엄마랑 딸처럼 지낸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비시부는 새파랗게 질린 채 사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발주량을 줄이신다거나... 어머, 사장님, 너무 순진하시다. 그럼 제 딸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아셨어요. 발주량을 줄여요? 설마요. 안 그래도 다른 공장에서 서로 끼워달라고 난리인데 이번 기회에 그냥 계약 종료하려고요. 이모와 예비시부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영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눈치가 이상한지 예비시모가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저 여자 알아요. 그러자 예비시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 여자라니 이 사람아, 말 조심해. 저분이 우리 공장 물건 주문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야. 예? 그 쇼핑몰 하신다는 이 사장님이요. 그래, 이 사람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공장인데 당신 때문에 망하게 생겼잖아. 예비시부는 세상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뒤늦게 사망을 알아채고 이모 앞에 털썩 엎드려 빌더라고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했네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실수니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셔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제 딸은 이미 모욕 당할 대로 당했는데 그깟 무릎 한번 꿇으면 그게 다 없어지나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이제껏 공장 하나만 바라보고 죽어라 일만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게요. 김 사장님 죄 없는 거야. 저도 잘 알죠. 근데 어떡해요. 아내 잘못된 탓에 이 지경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까지도 덩달아 이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식구 전체가 이모 앞에 비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니 참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는 게 뭔지 새삼 실감이 났네요. 그러나 웃기게도 저희 결혼은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모도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면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절 괴롭힐 게 뻔하니 아예 초장에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시아버님도 처음부터 절 예뻐해 주셔서 결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불편한 건 시어머니밖에 없었네요. 이모가 자기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눈만 마주치면 기어다닐 기세였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못 해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다짐도 잊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이모와는 항상 통화도 자주 하고 자주 놀러 가기도 합니다. 이모도 점점 나이를 먹으며 기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엔 보약이라도 한 재 해서 가져다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사연을 들을 이모에게 이모를 향한 제 마음이 한풀도 변질되지 않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 이모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평생 이모 곁에서 효도할게요.